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없을 텐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사람이 가까이 있기에 늘 편안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과 함께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책 4권을 모았습니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송정림 지음 나무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따뜻한 동행. 언니가 모교에서 야간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강의를 마치면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언니 혼자서 주차장까지 걸어오는 길은 살짝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언니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날만이 아니라 매번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고 언니가 차에 시동을 걸면 그제야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배웅을 했습니다. 그 따뜻한 배웅은 한 학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언니가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해도 그 학생은 배웅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주차장이 그 학생 덕에 대낮처럼 환했고 추운 주차장이 그 학생 덕에 따뜻했습니다. 언니는 그 학생을 방송사에 있는 PD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지금 방송사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위로를 주는 단 몇 마디. 수많은 행동이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위안이 되는 따뜻한 동행이 아닐까요? 이웃은 또 다른 가족. 2층 단독 주택에 사는 선배는 1층에 자기 가족이 살기로 하고 2층은 젊은 부부에게 세를 줬습니다. 2층 부부는 아내가 미용사고 남편은 학원 강사인데 아직 아이가 어렸습니다. 아이는 출근할 때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아이 엄마가 미용실이 끝나고 나서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미용실에 중요한 고객이 찾아와서 늦어지면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야 하니 고충이 많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쩌다 한 번씩 늦는 것 때문에 사람을 따로 구할 수도 없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딱히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선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 날에는 아기를 나한테 맡겨요. 내가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할게요. 아이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우, 제가 미안해서 어떻게 맡겨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아이를 봐줄 때마다 쿠폰 하나씩 발행하면 되지라고요. 네? 무슨 쿠폰이요? 우리 남편 머리 한번 깎아주는 쿠폰. 그럼 애 엄마는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고 나는 덕분에 남편 머리를 말끔하게 자를 수 있고 좋잖아요. 제가 머리 깎아드리는 건 일도 아니지만 아이 보는 일은 어려운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우, 무슨 소리야. 가격을 생각해봐. 자기처럼 대단한 디자이너가 머리를 잘라주는데 아이 봐주는 거랑 어떻게 비교해? 그날부터 아이 엄마가 일을 늦게 마치는 날이면 선배가 2층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다 안 계셔서 외로웠는데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세를 올리려면 올리시는데 나가라고만 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서로 나누니 이웃이 가족으로 변했습니다. 아들 같아서 엄마 같아서 지인은 친구와 만나 빵집에서 팥빙수와 토스트와 커피를 먹었습니다. 다 먹고 일어서면서 자리를 치우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그거 놔두세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라고요. 종업원이 무척 바빠 보였기 때문에 지인은 스스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오더니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요. 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꼭 내 아들 같아서 그래요. 빵집에서 나와 차가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종업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빵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지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맛있게 드십시오. 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 왜요?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아서요. 아들 같다고 하자 그 청년은 엄마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자식들은 다 내 자식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년은 다 내 부모와 같습니다.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면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위층 아이가 밤늦게까지 쿵쿵 뛰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길러본 입장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기가 미안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집 편지함에 편지를 한 장 넣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 나는 뽀로로야. 나는 밤 11시에는 잠을 잔단다. 너도 11시 되면 잘 수 있겠니?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위층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위층 아주머니가 찾아와 말을 전해줬습니다. 아이가 밤 11시만 되면 잠옷을 입고 침대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뽀로로가 11시가 되면 잠을 잔대. 나도 11시에는 자야 해. 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위층 아주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아무리 자라고 해도 안 잤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쪽에 서서 그 사람을 보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쪽에 서서 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 제주도 어느 수산회사의 대표는 직원을 뽑을 때 신뢰성을 가장 고려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면접이 있는 어느 날 대표는 3층 집무실에서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걸어오는 응시생들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 쪽으로 오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한적한 도로이다 보니 대부분 횡단보도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길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몇십 미터를 걸어서 갔고 아무도 없었지만 신호를 지켜서 건너왔습니다. 대표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재무팀 신입사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옳았음을 대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자신이 맡은 일을 아주 성실히 잘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석을 고집하며 원칙을 지키는 사람, 어쩌면 답답하고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규칙은 약속입니다. 아주 작은 규칙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이든 고집스럽게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을 맡겨도 신뢰가 가고 든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라디오 방송 작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방송하는 동안 온라인 게시판으로 실시간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신청곡을 계속 올리면서 끝에 물음표를 잔뜩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글에 짜증이 난 청취자들이 그 사람을 게시판에서 퇴치하자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을 치냐며 비난하고 낙서장에 낙서나 하라고 비난했습니다. 제작진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신청곡에 이상한 문자 기호를 수없이 붙이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시각 장애인용 점자 컴퓨터를 배웠는데 평소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자신도 신청곡을 올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배우다 보니 서툴러 자꾸 문자 기호가 들어갔던 것이고 올리는 방법이 서툴다 보니 여러 번 같은 글이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헤아려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으니 말입니다. 위대한 캐츠비도 이런 구절로 시작됩니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기억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처럼 유리한 처지에 있지는 못했다는 것을.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시련의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꽃잎이 밟힐까봐 벚꽃잎이 마구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걷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걸어? 뭐 위험한 게 떨어져 있니?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꽃잎이 내 발에 밟힐 것 같아서요. 개미가 발에 밟힐까봐 조심조심 걷는 아이도 봤습니다. 비에 젖은 나뭇잎이 불쌍하다고 울상인 아이도 봤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담고 싶은 건 욕심일까요? 참 아름다운 손. 양로원 봉사를 하는 친구는 노인들의 손톱을 깎아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나, 손이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노인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자식 키우고 어려운 시대를 건너오느라 거칠고 주름진 손, 손톱마저 너무 두꺼워져 손톱 깎기가 들어가지 않는 손,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어 도저히 깎을 수가 없는 손도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만지면 뭉클해집니다. 사진 기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들만 찍은 사진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시르이에 빠졌을 때 잡아주는 손, 거친 어머니 손, 손톱마다 흙이 스며든 농부의 손, 저마다의 손을 보니 손에도 표정이 있고 삶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를 위해 수고를 다하는 손, 하루 종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손, 그렇게 땀에 젖은 거친 손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이고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책장을 넘기는 손, 받는 손이 아니라 주는 손, 주먹 쥔 손이 아니라 흔들어 주는 손, 때리는 손이 아니라 남의 등을 두드려 주는 손, 손가락질 하는 손이 아니라 보듬어 주는 손. 바로 그 손이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그것입니다. 손짓 하나에 인생이 있습니다. 손짓 하나에 우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출발할 때 한자리에 서서 힘껏 흔들어주는 당신의 손, 불쑥 찾아가도 어서 오라고 반겨주는 당신의 손,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다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당신의 손, 당신의 손짓 하나에 지구가 환해졌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라는 책입니다. 김재식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은 모두 내가 좋을 때 좋은 것이다. 나누어 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얻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모인다. 어릴 적 가난했던 집이 반짝 잘 살게 되었을 때가 있었다. 항상 집에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나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나누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이 어려워지자 거짓말처럼 모두가 외면하며 등을 돌렸다. 좋을 때는 좋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때 그 일이 사람과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이 하는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언제나 나를 잃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며 나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어렵게 손을 맞잡았다가도 한쪽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쉽게 끝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어려운 만큼 가볍고 소중한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한다. 그러니 누군가를 곁에 두려고 붙잡지 말고 내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 무엇보다 먼저 나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 어떤 사람은 나를 동그라미로 보고 누구는 네모로 본들 신경 쓰지 마. 굳이 나서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 나를 어떻게 보든 난 나일 뿐이고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일 수 없어.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일 뿐이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손절을 잘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어. 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미련 떠는 것보다 손절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다. 미련을 떨면 내가 계속 쥐고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소유하기 위해 힘을 쏟게 된다. 노력해서 되는 것과 아닌 걸 알면서 쥐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다. 실패는 괜찮지만 주저앉으면 일어나기 어렵다.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이다. 일도 사람도 사랑도 때를 알고 손절을 잘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밀당이 필요한 이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 거리는 마음이 멀고 가까움이기보다는 내가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누군가에게는 그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항상 똑같은 거리는 아니다.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부딪히지 않기 위한 안전거리일 수도 있다. 너무 가까움으로 인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부딪히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부딪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진짜는 남는다. 좋아하던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때도 있어. 그게 변한 게 아닌데 말이지.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순간순간 마음이 변해. 그러니 너무 마음을 쏟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정말 좋은 건 그대로 남을 것이고 아닌 건 또 그렇게 아니게 돼. 그러니 너무 집착하며 애쓰지 않아도 돼. 배려는 가슴 속에 남는다. 너무나 예쁘고 기분 좋은 말들로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입으로 떠드는 사람보다 조금 서툴러도 작은 배려로 소박하지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좋다. 입으로 나온 말들은 흩어져 사라지지만 나를 향한 배려는 가슴에 남는다. 내 사람들만으로도 인생은 벅찹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과의 연이란 잘 꼬이기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 나와 얽혀 있는 관계들이 엉켜 있다고 망설이지 마라. 나와 사람들 사이 관계의 끈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나만이 볼 수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무언가 잘못된 연 때문에 나 스스로 고통받고 다음을 이어갈 수 없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라. 내 연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한 것들이다. 말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사람과의 관계에서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내뱉는 순간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말이다. 입 밖에 낸 말은 조용히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게 흘러다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폭풍을 일으키기도 한다. 남을 향한 뾰족한 가시돋친 말은 삼키면 사라지지만 내뱉으면 더 날렵하게 날아 더 깊게 꽂힌다. 좋은 말만 하며 살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말은 삼켜라. 그래야 나도 누군가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로또 당첨에도 노력이 필요해. 매주 로또를 사는 나에게 누군가 갑자기 로또를 하느냐고 물었다. 뭔가 핀잔을 들을 것 같아 가끔 한다고 얼버 무렸다. 그랬더니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다.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면 꾸준히 하는 게 좋아. 많은 금액을 사라는 게 아니라 매주 빠지지 않고 해야 한다는 거야. 로또도 사지 않으면서 맨날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도 없는 거야.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 만약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면 1,000원이든 5,000원이든 꾸준히 사야 기회가 생기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는 걸 명심해. 게으른 게 아니라 지친 거야.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쳐 있을지 모른다. 익숙하게 하던 일도 더뎌지고 즐겁게 하던 일들도 재미가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고 세상의 어떤 것도 즐겁지가 않다. 숨은 쉬고 있지만 힘겹게 잠든 밤.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한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인지 모른다. 열심히 노력한 것들에 대해 생각과 다른 결과에 지쳐 모든 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우울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혼자 길을 나서라.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라.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날 수는 없다. 그러니 쓰러지기 전에 살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알게 돼. 막연한 꿈을 꾸기보다 오늘 하루에 감사할 수 있기를, 먼 곳을 바라보기보다 가까이 있는 것에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기보다 지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게 된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멀리 가려고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언제나 늘 나와 가까이에 있다. 뒤돌아보며 앞으로 갈 순 없어. 과거를 자꾸 떠올리는 이유는 지금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좋았던 나를 회상하며 나를 위로하거나 과거의 자기가 놓친 것들을 후회하며 안타까워한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지금의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지금을 살면 앞으로의 시간은 좋아지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일만 하기.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면서 시간을 보내면 불안함과 조급함이 몰려와 나중에는 그 일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해야 하는 일이 하기 싫거나 못하겠다면 미루지 말고 그만두는 게 낫다. 미루면 미룰수록 그 시간에 발목 잡혀 마음만 졸이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당장은 불안해도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쉬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낫다. 당신이 있어 참 좋다라는 책입니다. 최윤석 지음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의 열등감 연대기. 늘 그런 생각을 한다. 왜 나는 저렇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A 선배처럼 잘생기고 노래도 잘했으면, 친구 B처럼 공부를 잘했으면, 절친 C처럼 타고나게 웃겼으면, 동료 PD들처럼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으면.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뭔지 알게 된 것이다. 내 한계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거였다.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해졌다. 예전에 누군가가 말했다. 너의 진짜 위치를 알고 싶으면 앞사람과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된다고. 그동안 내 주변에 있던 천재들은 나를 이끄는 범선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나의 목표이자 동력이었다. 결핍에서 에너지가 생기듯 나는 열등감이라는 연료를 불태우며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연출을 할 수 있을까?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수십 번 돌려보며 천재들의 생각을 감히 짐작해 보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한 적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에 겸손해질 수 있었다. 어릴 때 나는 다소 오만방자한 성격이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주위에 천재가 많다는 걸 깨달은 후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뚜껑 덜 닫힌 물티슈처럼 함부로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다가 서서히 말라갔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모든 B급 재능들에 말하고 싶다. 당신이 느끼는 질투와 열패감은 훌륭한 땔감이 될 수 있으니 천재가 만들어 놓은 그늘을 잘 활용하자고. 게다가 천재들은 요절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우리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고 말이다. 잘 지내? 오랜만이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나는 누군가에게 손을 먼저 내민 적이 거의 없다.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 먼저 한 적 없었고 설령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도 안쓰러운 마음만 간직한 채 흘려 넘겼다. 거만하다면 거만했고 차갑다면 누구보다 차가운 인생이었다. 내버려둬도 난 알아서 잘해. 일종의 자신감이자 모종의 자만심에 길든 삶이었다. 하지만 쿵 제대로 넘어지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천변을 뛰면서 나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다.
내가 나중에 잘 되더라도 내 사람은 절대 잊지 않기로. 민 형님이 내게 전화 준 것처럼 만약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나도 주저 말고 손을 잡아주기로. 나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싶었다. 그때부터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다. 잘 지내니? 보고 싶어요. 요즘 뭐 해요? 생일 축하해. 많이 힘들었지? 괜찮으면 시간 좀 내줄래? 오랜만이라 반갑다는 문자도 있었고 술 한잔 사달라는 메시지도 있다. 내 문자를 받고 온종일 행복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대부분 기분 좋게 답해 주지만 물론 답이 없을 때도 있다. 아마 갑자기 저 녀석 뭐야? 생뚱맞다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뭐 그래도 상관없다. 다만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느낀 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이다. 다들 외롭고 마음 기댈 곳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의 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외로움과 외로움은 맞닿아 있더라. 고독과 아픔은 혼잣말의 것이 아니더라.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건 낯설고 어색하다. 때론 용기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용기를 딛고 번거로움을 이겨내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상대방은 어쩌면 중요한 인생의 결정까지 바꿀지도 모른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잘 지내? 오랜만이야. 이렇게 작은 용기를 내면 그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체온을 고스란히 전해줄 것이다. 그러면 보지 않아도 미소 짓는 상대방의 얼굴을 당신도 분명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도둑을 대하는 방법. 야, 그 인간은 말이야. 그게 문제야. 이 인간은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낸다. 불과 몇 분 전에도 2시간 넘게 누군가를 씹었으면서도 아직도 씹을 말이 남았나 보다. 몰래 테이블 아래로 시계를 본다.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이 술자리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갈 때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반대로 시간이 빨리 흐르는 만남도 있다. 2시간 만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4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온종일 조잘거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에너지도 있지만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에너지를 축적해 나간다.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면 눈빛, 표정, 구사하는 어휘나 문장, 에티켓을 통해서 자신만의 에너지를 상대방과 끊임없이 주고받는다. 이때 서로가 내뿜는 에너지는 비슷할 수도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색깔이 다른 건 상관이 없다. 설령 보색이어도 합쳐질 수만 있다면 조화로운 색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건 지속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경우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자들이다. 생각이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도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하며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데 그들은 좀처럼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기 안의 세계에 갇혀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늘 느끼는 거지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제일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다. 두 번째는 남을 함부로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군가 불행해질 때 행복감이 높아진다. 아니면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의 위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걸까? 매사에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 마지막은 끝도 없이 우울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잿빛 시야로 세상을 본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마냥 행복할 수는 없다. 당연히 누군가 아플 때는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는 힘이 되어줘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게 습관인 사람들이다. 그게 되겠어? 그게 말이 돼? 힘들 것 같아. 타고난 본성인지 아니면 학습된 것인지 그들의 결핍과 투정을 계속 듣고 있노라면 한숨은 전염되고 눈물은 동조된다. 금세 기분이 울적해지고 자신감마저 사라진다. 어느 순간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려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임을 깨달았다. 비즈니스 미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사적인 만남까지 굳이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요즘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든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보다 후유증이 오래 남으니까 말이다. 그러다 보니 습관적으로 남 험담하는 사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람, 우울하고 힘든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사람과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된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에너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온다. 행운과 불운은 늘 우리 뜻대로 오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는 다양한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을 가려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한테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사람과 빼앗아 가는 사람을 단박에 알아본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인다. 내 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두고 싶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방법은 어렵지 않다.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거니까.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또 누군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에너지는 돌고 돌아 결국 환한 불빛이 되어줄 것이다.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라는 책입니다. 김준호 지음 포르체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말이 필요합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너는 내 친구지만 정말 근사해. 유난히 내가 초라하고 작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내게 친구가 해준 말입니다. 내가 근사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아는 나이라 달콤한 칭찬에 우쭐하지는 않지만 근사하다는 친구의 말은 정말 근사한 위로가 되어 마음에 남습니다. 이후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근사한 위로를 건네는 멋진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모든 언어는 공감을 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적은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소통은 결국 공감을 얻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말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위로나 거창한 조언이 아니더라도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해 횡하던 마음의 빈 공간을 뭉근하게 데워줍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말 한마디를, 아니, 그 말을 건넨 따뜻한 사람을 우리는 오랫동안 근사한 보물처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감의 말,
가슴에 남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은 반대로 상대방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깁니다. 아니,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를 이해하거나 설득하기보다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이 지나온 길과 삶에 확신을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소한 신념 하나도 꺾지 않으려는 아집은 귀를 닫게 하고 상대의 말을 자르는 날카로운 칼을 품게 합니다. 점차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는 결정적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옳은 말이라 생각해도 혹은 좋은 말을 전달하려 해도 공감되지 않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진실된 마음을 담은 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진 말은 그것이 잘 다듬어지지 않고 어설프다 한들 상대방의 마음에 직접 가닿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좋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견디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는 말이 있고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인데 잘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고 공감하며 관계를 고려한 언어를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슬픈 혼잣말,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나에게 전하는 대화입니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타인과의 대화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를 혼잣말의 형태로도 표출됩니다. 스스로가 의도했든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풀지 못한 감정이나 생각이 쌓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외로움을 넘어 불안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 경우 혼잣말은 이를 해소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혼잣말은 목적을 지닙니다. 깊은 밤 화장실에 가고 싶어 깨어나 어두운 거실로 나왔을 때 도령 무서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실에 자고 있던 강아지에게 말을 걸어 깨우지도 못할 때 괜스레 혼자 중얼거립니다. 오,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 와 같이 말입니다. 배고플 때 혹은 하품을 하고 나서 아, 배고파. 아, 졸려. 이렇게 무심히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혼잣말의 경우는 주로 지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후회하며 그 생각을 반복할 때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반추 사고라고 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젠장. 하필 내가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등의 아쉬움과 후회의 표현들이 그것입니다. 이불킥이라고 해도 좋을 이런 혼잣말 역시도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자 하는 순기능을 갖습니다. 무서울 때는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심심할 때는 할 일을 찾기 위해 우리는 혼잣말을 합니다. 민망한 일에 대해선 이불킥과 함께 털어내고 후회되는 일에 대해선 반성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혼잣말은 이렇듯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생각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과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여야 합니다. 슬픈 혼잣말이 아닌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줄 그런 말, 그 말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혼잣말을 닮아갈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언어로 닮아가야 합니다. 동질감을 무기로 내 편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칭찬은 간혹 아보의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수평적 관계에서조차 칭찬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꼬여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너 오늘 정말 멋있다. 이번에 작성한 기획안 대단하더라. 대단해. 나라면 너처럼 못했을 거야. 칭찬하는데 인색하다 보니 칭찬을 받는 것 또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분명 칭찬을 건넸는데도 상대의 반응이 온전히 곱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봅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심지어 쓸데없는 소리 하긴 같은 핀잔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칭찬의 효과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변화를 발견했을 때, 성격의 장점을 느꼈을 때, 그의 업무에 관한 능력에 감탄했을 때도 작은 칭찬을 건네볼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칭찬만 하는 컴퓨터와 비판만 하는 컴퓨터를 접한 두 그룹이 칭찬만 하는 컴퓨터에게는 호감과 신뢰를 보내고 다른 쪽은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연구는 이를 잘 드러냅니다. 칭찬은 상대에게 하여금 그런 칭찬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물을 닮고자 하는 노력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이미지 관리 또는 인상 관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칭찬은 호감과 믿음을 만들고 이는 다시 칭찬의 대상이나 그 내용을 닮으려는 모방 심리로 이어집니다. 또 이를 통해 만들어진 유사성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가지게 합니다. 동질감의 원천이 유사성, 즉 닮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와 비슷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큰 호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사성 효과라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닮은 혈연이나 같은 공간의 이미지와 문화를 공유한 지형과 학연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 없는 믿음을 보이기 쉬운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은 진정성에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질 때 말은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때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는 새로운 정보는 자신에게도 중요한 의미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확장은 결국 자신을 둘러싼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으로 스스로도 느낄 만큼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친구에서부터 연인 사이까지 그간 몰랐던 자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상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관계는 다시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자기 노출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긍정적 자기 노출은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자신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기 노출과 관계에는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사람들은 자신을 노출하고자 하는 본능을 느낍니다. 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털어놓습니다. 셋, 개인적인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호감을 느낍니다. 말은 지문과 같습니다. 감추어도 본질은 반드시 말과 태도로 드러납니다.
말이란 흡사, 지문과도 같은데요. 성형하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화려한 치장 뒤에 숨어도 결국엔 선명히 그 본질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인주를 묻혀 흰 종이 위에 찍으면 명확한 형체를 드러내는 고유의 무늬, 지문처럼 말입니다. 가면으로도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는 것은 지문을 드러내는 인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결국 지문은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태도로 말입니다. 살다 보면 스스로 뛰어들지 않더라도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주변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지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간절하게 원한다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밀한 계획도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여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진심만이 힘을 발휘합니다. 진정성만이 진실한 결과물을 만듭니다. 진심과 진정성은 관계에 있어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매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말은 숨길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말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로 좋은 삶을 가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